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요즘 모기에 물리면 신생아의 뇌가 작아지는 초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 이 공포가 우리 임산부들 사이에서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공포심이 있는데 그 문제는 동아일보 일면 기사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지카 바이러스를 막을 인천공항의 검역 소장이 2달째 공석이랍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지카 바이러스 비상사태 선포 검토에 들어갔는데 제1선에서 막아야 할 국내 방역의 핵심 자리가 비어있어서 우려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2달째 공석입니다. 공항이 뻥 뚫렸다 이거죠. 인천 검역 소장 지난 메르스 징계 여파로 고위공무원 4명이 대기 발령 상태라서 소장 후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딴 데서 꿔와서라도 검역 책임자의 자리는 메꾸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다 사장부터 총선에 나간다 하니 인천공항에는 손은 누가 키웁니까? 한국일보 일면. 큐리오시티가 보내온 화성 셀카. 여러분들은 지금 화성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가 자기 혼자 사진을 찍었어요. 셀카로 찍은 화성의 모습과 큐리오시티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마션에 나왔던 것처럼 정말로 화성은 검은 모래 언덕이 뒤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군요. 이 사진상에서도 생명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이 뉴스입니다. 아리랑TV 사장 방석호 사장이 한 끼 100만 원 식사를 하시고 영수증까지 위조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아리랑TV 방석호 사장, 아리랑TV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혐의가 계속 드러났습니다. 한 끼에 100만 원이 넘는 호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가 하면 미국 출장을 가는데 부인과 딸까지 비즈니스석으로 대동을 하고 마음대로 법인카드를 썼다는데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조금 전 아리랑TV의 방석호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석호 사장의 이번 혐의는 사장직에서 물러난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돌직구쇼에서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입니다. 정치권 이슈 함께 보시죠. 국민의당 창당 전날에야 당대표를 결정했는데 당대표 안철수, 천정배 이 투톱으로 당대표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선대위원장은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3두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제서야 지도부를 절충하기로 했는데 선대위원장에는 안철수, 김한길, 천정빈 이외에도 추가로 임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돌직구쇼 영입 대상인 이상동 교수님을 모셔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안철수 의원 저한테 먼저 전화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돌리면 나오는데요. 또 유승민을 겨냥한 최경환의 폭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찍어주면 입 싹 닫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경환 의원 계속 진박 감별사로 이른바 진실한 친박, 진박 응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승민 의원을 겨냥해서 찍어주면 입 싹 닫는 사람이다. 연 이틀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의 이 날쌘 발언을 듣고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발언했는지 보실까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다. 대통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 언중유골이네요. 앞만 보고 뛰겠다. 유승민 의원 정면 승부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비 후보에 등록을 했습니다. 현재 대구 동구 을 이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과 이재만 전 동구청장 과연 누가 더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을까요?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일면입니다. 둘 다 분명 빨간 옷을 입고 있건만 꼭 다른 정당 사람들 보는 것 같습니다. 최경환 의원과 유승민 의원 전 원내대표와 전 장관 둘 다 그냥 평의원인데 이 두 사람의 승부가
평의원의 승부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 권력은 국민에게서 온다. 최경환 의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꿀리는 사람이 반기든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한 말인데 꿀리는 사람이 꼭 반기들더라. 이렇게 최경환 의원이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중요한 사회 이슈부터 굵직한 정치 뉴스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흥청망청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 쓰듯 돈 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즘은 물 부족 국가라 물 쓰듯 돈 쓰면 안 되는데 흥청망청 쓴 공공기관의 사장이 조금 전에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입니다. 이 뉴스 심각합니다. 돌직구 신문입니다. 딱 나왔죠, 흥청망청. 아리랑TV 재산을 도둑질했다. 어떤 조간신문에서는 오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장님, 결국 호화 출장 논란에 이어서 한 끼 100만 원의 호화 식사를 하고 영수증을 위조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리랑TV의 방석호 사장이 조금 전 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사퇴를 했다라는 뉴스 속보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전에 발생을 해서 여러분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석호 사장이 회사 돈을 유용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발빠르게 사장직에서 사퇴를 했지만 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뉴스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신 정성희 위원님, 아리랑TV의 방석호 사장이 이렇게 발빠르게 사퇴를 한 까닭, 그 연유 도대체 어떻게 흥청망청 쓴 겁니까? 우선 아리랑TV 소개를 좀 할게요. 아리랑TV. 예, 아리랑TV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문체부 산하기관입니다. 우리의 국내 소식을 영어로 해외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종의 공기업이죠. 예. 그러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는데요. 아리랑TV의 방석호 사장, 홍익대학교 이제 법학대학교 교수로서 주로 언론법에 관여하면서 이 방송 정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다가 하장으로 갔는데요. 사장님 하기 전에는 교수님이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어제에 이어 경향이 이틀 연속 특종 보도를 하고 있는데. 경향신문의 특종. 예, 어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작년에 유엔에 본부 시찰을 할 때 함께 갔을 때, 그 유엔 본부에 있는 주재관들과 식사를 했다. 호합한 예. 식사를 했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그 외교관들과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어제 보도의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보도된 내용은 뭐냐면 예. 아니 해외 출장뿐만 아니라 평소에 한국에서도 평소 행실이 나왔어요. 업무 추진비나 영업 활동비 같은 거를 주로 본내 자택 부근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이 썼다. 네. 1년 예산으로 책정된 비용을 거의 7개월에 다 소진을 하고 계속 추가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그 사용처를 보니까 주로 회사보다는 동네 부근에서 예. 영업 활동을 본인이 동네 부근에서 하지 않은 이상 가족이 쓰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예. 되는 그런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면은요, 압구정동의 비치앤바이츠 이런 식당에서 64만 원 하루예요. 예. 하루에. 그다음에 동네 빵집에서 21만 원, 그것도 예. 하루에. 또 이동을 해서 다른 곳에서 또 일식집에서 12만 원. 하루에 이동하면서 100만 원 이상을 썼어요. 하루에 동네에서 100만 원 썼다. 빵집에, 일식집에 수십만 원씩 썼다. 누구랑 썼다고 이렇게 적게 돼 있지 그 않았습니까? 아리랑TV 사장님이면 굉장히 바쁜 사장님인데 동네에서 그것도 하루에 100만 원씩 법인카드를 쓸 만큼 아리랑TV가 동네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래서 지금 보기로는 그 식사를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돼 있는데요. 보니까 누구를 만났다고 신고한 그 통신사 아마 사장이랑 밥을 먹었다고 돼 있는데 부사장이네요. 그런데 그분은 이미 2013년에 퇴직한 분이랍니다. 퇴직한 부사장을 만나셨군요. 그런데 그런 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하루에 100만 원 이상을 썼다. 네. 그거 다 세금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본인이 영업 활동에 썼는지 업무 추진에 썼는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고요. 예.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니까 오늘 일단 사의 표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사의 표명으로 끝나진 않고 이거는 분명히 공금 유형으로 검찰 조사를 분명히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사퇴로
불충분하고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돌직구는 알려주셨는데 이 모든 의혹의 발단이 된 것은 방석호 사장의 딸이 SNS에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빠의 출장길에 따라오는 껌딱지 민폐딸이라는 글과 함께 뉴욕에서 방석호 사장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서 어라? 뉴욕 출장.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시기에 맞춰서 아리랑TV 사장이 가는 것까지는 이해됐는데 그 출장길에 가족들까지 데려갔구나 해서 좀 살펴보니까 본인 항공편으로 670만 원 상당의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아내와 딸도 동반을 했고요. 렌터카 비용으로 6일간 4,140달러, 약 497만 원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출장비를 귀국 후 정산하면서 현지 외교관들과 식사한 것처럼 허위로 이름을 적어내서 이 뉴욕 출장, 가족과 딸과 부인과 함께 동행했던 뉴욕 출장 내역을 보니까 뉴욕 문화원장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캐비어를 먹으면서 930달러, 약 111만 원을 지출했다라고 돼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뉴욕 문화원장은 방석호 사장과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정산 리스트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정산 리스트 바로 함께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의 해외 지출 결의서 중 동반자가 허위로 드러난 내역인데 임윤선 변호사님, 네. 9월 24일 미국 출장 중인데 캐비어 루세라고 있나요 이거? 철갑상어를 드셨고 결제 금액이 113만 원인데 누구랑 먹었는고 방석호 사장이 적어낸 내용은 뉴욕 한국문화원장이랑 먹었다. 그리고 25일 금강산이라는 업소에서 고급 한정식을 먹었는데 12만 원, 유엔 본부 서성민 과장이랑 먹었다. 27일에 우드베리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34달러, 4만 원. 이 비용은 얼마 안 되네요. 유엔 본부 서성민 과장. 28일 스미스 앤 울렌스키. 고급 레스토랑인데 스테이크 집인데 63만 원을 드시고 오준 유엔 대사랑 먹었다라고 돼 있는데 네. 뉴욕 한국문화원장 서성민 과장 오준 유엔 대사에게 물어봤으니 나는 그때 방석호 사장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다라고 했죠. 지금 저 내역을 보면 아마 좀 여성분들은 익숙한 식당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일단 우드베리는 뉴욕에 가면 한인들이 꼭 필수로 거치는 아주 유명한 아웃렛 이름이죠. 아울렛이에요? 아울렛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장길에 아울렛을 과연 왜 갔는가? 거기에서 과연 외교관을 왜 만났는가? 그러니까 쇼핑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쇼핑몰이란 말입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 스미스 울렌스키라고 읽어야 되나요? 저기는 아주 유명한 왜 영화에도 한번 나오는 스테이크 고기가 이만큼 나오는 집입니다. 예. 되게 유명한 집인데요. 맛집이군요, 뉴욕 맛집. 그러니까 지금 이 방석호 사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출장길에 미국에 있는 아들, 딸을 보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영수증이 잘못 첨부된 것이 있다라고 일부만 인정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을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방석호 사장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너무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썼다. 너무 많이 썼어요. 이거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그래서 2014년 12월에 취임을 했는데요. 불과 7개월 만에 1년치 업무 추진비를 거의 다 쓸 정도로 많이 썼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총액을 보니까 작년에 한 해 동안 쓴 업무 추진비가 그러니까 빵 사 먹고 캐비어 사 먹고 3,236만 원. 그것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업무 추진비가 7개월 만에 거의 다 소진이 돼버려서 한도를 하는 수 없이 특별 업무 추진비를 더 올렸습니다. 1,600만 원을 추가 조성해야만 했어요. 예. 근데 그것도 거의 다 써버린 거예요. 일단 많이 쓴 문제가 있고요. 그럼 두 번째, 그래 업무로 정당하게 많이 썼다면 어쩔 수 없었나 보다. 아리랑TV가 지금 안 그래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예. 뭔가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많이 업무를 했나 보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텐데 두 번째는 대부분이 유용한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 의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다시피 아리랑TV는 서초동에 있습니다. 네.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 맞은편에 있어요. 예. 근데 이분 집은 청담동이에요. 예. 근데 대부분 썼다는 하루에 100만 원 가까이 썼다는 비치앤바이츠 이거는 미국식 가정식 푸드집이에요. 예. 그다음에 빵집, 그다음에 정식당 그것도 청담동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한정식당이에요. 1인분에 코스로 12만 원씩 나와요. 예. 그다음에 미피아체 여기 기사 잘못 나왔네요. 이거는 한정식집이 아니라 미피아체도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이에요. 그것도 예. 청담동에 있어요.
도대체 왜 하루에 서반씩, 3번씩 자기 회사는 서초동에 있는데 순청담동에서 긁고 다녔냐. 예. 결국 가족 중에 누가 쓴 거 아니냐. 음흠. 이는 결국 업무 추진비에 잘못된 유용인 것이고 횡령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아주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리랑 TV 방석호 사장의 집 근처인 청담, 압구정, 신사, 논현동, 방금 이문선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4개의 고급 식당가에서 집 근처에서 쓴 지출 금액이 무려 1,200만 원. 그런데 영업활동비만 따져봤을 때 회사가 있는 서초동에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이거 유용입니까? 유용이라고 보여지고 그거는 아직 업무상 횡령으로 보여질 소지가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직원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은 영수증을 낸 다음에 같이 있는 사람을 동행장을 명시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명단 이미 준 명단 중에서 아무나 골라 적어라는 이야기를 방 사장이 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물론 방 사장은 펄쩍 뛰며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직원의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예. 일단 아리랑 TV는 이 의혹에 대해서 윤태곤 실장님, 미국길에 영수증을 정산하는 직원이 동행하지 않아서 그 직원이 실수를 저질렀다. 그래서 또 유용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말이 있는데. 안 된다고 보고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그 참여정부하고 이명박 정부에 2차례 청와대 출입을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같이 가면 아리랑 TV 이제 기자들도 가죠. 근데 아리랑 TV는 인력이 작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자가 기자 역할과 방송 앵커 역할을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눈코 틀 데 없이 바쁘고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가면 이걸 어느 정부가 됐든지 간에 이걸 해외 여러 곳에다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정말로 바쁘게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것도 이제 보면은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고 아리랑 TV가 처음으로 이걸 전 세계 생중계하기 때문에 사장이 따라간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은 너무 바빠야 되는 거예요. 바빠야 실은. 되는 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뭐 밥을 저렇게 좋은 데 가서 먹고 싶어도 먹을 시간이 없어야 맞는 것이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엔의 이제 방송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라고 해서 보낸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엉뚱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럼 하는 일이 없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첫 번째 대변인 낭만 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윤철기. 해외 선방 갔는데 저는 그분이 이상한 일을 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대변인이 그때 안 바빴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예, 그 예. 아침에 무슨 뭐 인턴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거든요, 대변인은. 그렇죠. 저는 이분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하시는 분인지를 잘 모르겠다.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러고 있었다는 게 들고 또 아리랑 TV의 이제 기자들을 보면은 정말로 실력이 뛰어난 보통 이제 여기자들이 많은데 네. 그야말로 재원이라고 불릴 친구들이 뭐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하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정기자로 채용이 됐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인턴으로 전환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또 이제 인터넷에서 막 뭐 난리가 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리랑 TV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조직인데 그러니까 좋은 일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돈을 잘 벌지는 못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런 조직인데 사장님이 이러고 있었다는 거는 예. 말이 안 되고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접대를 한다면 뭐 규제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접대를 하고 우리 회사에 좀 도움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데 예. 이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동네 빵집에서 예. 서초동 인근에서 그러니까 식사비로만 ABC 1,200만 원. 하나 뭐 걸리지 않을 게 없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같이 식사를 했다는 사람들이 나는 방석구 사장을 만난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리랑 TV의 예산 현황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김명미 전 의원님 1997년 700억 원의 기금을 처음에 종잣돈으로 만들어서 설립을 했는데 계속 적자난에 허덕여서 현재 기금은 100억밖에 남지 않고 매년 50억에서 60억가량 계속 적자를 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예. 그래서 우수한 사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고 인턴으로 돌리는 판국인 아리랑 TV 사장이. 예, 정말 말이 안 되죠. 700억 재원 중에 지금 100억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건데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 100억조차 고갈돼서 사실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국민 내 세금 아니겠습니까? 예. 세금이 또다시 투입돼야 되는 거고 상황이 자꾸 악순환으로 돌게 되는 거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훌륭하고 유능한 기자들, 훌륭하고 유능한 방송인들 채용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리랑 TV 자체가 방송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방송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 아리랑 TV를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해요. 예. 외국 방송들을 보게 되면 문화나 이런 내용들이 잘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고 되게 의미 있고 좋거든요. 특히 아리랑 라디오 방송도 이제 재밌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 아리랑 라디오 들을 수가 없고 제주도에서밖에 아리랑 네? 라디오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실제 그렇습니다. 찾아보세요, 진짜라니까. 아, 예. 제주도에서만 들어요? 제주도에서만 아리랑 라디오가 나와요. 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거에 아리랑 TV의 사장 손지혜 사장이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CNN 서울지국장을 하면서 굉장히 국제적으로 유능한 인사를 아리랑 TV 사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길을 터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슨 경력으로 아리랑 TV 사장에 이 전문성이 적합한 건지, 전문성이 떨어지면 도덕성이라도 깨끗하든가. 예. 근데 문제는 며칠 전에 OECD 국가 늘 나오는 국가 부패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대한민국 37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늘 발목을 잡는 게 이 부패 지수 아닙니까?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업무 추진비 횡령에 관한 문제는요, 정말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고 지저분하고 예. 이렇게 나오면 실질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것들 다 뜯어갖고 감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도 끝도 없게 나올 겁니다. 한두 끝도 없이 나올 것이다. 예,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늘 추진하겠다고 하는 4대 개혁. 4대 개혁 중에 첫 번째가 공공개혁이거든요. 이 공공개혁에 대한 의지 반드시 좀 바로잡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희 의원님, 방석호 사장이 아리랑 TV 사장님으로 부임하기 전에 홍익대학교에서 법대 교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석호 교수를 방석호 사장으로 변신하게 된 계기랄까요? 그게 전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아리랑 TV 사장은 기본적으로 문화체육부 관광부 소관이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해서 아마 청와대에서 결정을 했겠죠. 그 전에도 아리랑 TV 사장을 했던 정성근 씨가 문화체육부 관광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거짓말 논란 때문에 낙마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예비 후보로 등록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김종덕 우리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도 홍익대학교 교수 출신이죠.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김 장관이 문체부 장관으로 온 다음에 홍대 인맥이 굉장히 문화체육부 장관에 많이 온 것이 주목을 끌어서 괄목 홍대다. 괄목 홍대다. 그런 말까지 나와 있는데 적절한 사람이 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와서 사고를 크게 친 거에 대해서 임명한 사람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 딸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SNS에 본인이 아버지랑 엄마와 함께 갔을 때 뉴욕에서의 그런 생활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큰 이 사건의 이메일이 터지는 걸 보면은 이 SNS를 통한 자랑질, 예. 자랑하는 문화 이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SNS에 이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면서 하는 게 이거는 부패가 드러난 것이다. 아주 설명을 했지만 좀 이런 문화에 대해 좀 생각해볼 계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순 변호사님,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자체 감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검찰의 수사에 나섰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이 건 그냥 방석호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사안입니까? 아니면 검찰 수사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어떤 신문 사설에서도 적혀 있던데요. 예. 반드시 이것은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금 유용 및 횡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사용했더라면 다른 기금은 어떻게 사용했을 건지 등이 조금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검찰의 조속한 수사 착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만든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당 오후에 공식적으로 출범을 합니다. 창당식을 갖고 창당준비위원회는 막을 내리고 이제 국민의당 이름으로서 정당으로서 출범을 하는데 창당식 전에 20명의 현역 의원 요건을 갖춰서 교섭단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던 안철수 의원의 계획은 일단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당대표도 원래 사당화 논란 때문에 정성희 위원님 안철수 의원 내가 맞지 않고 제3의 덕망 있는 분께서 당대표를 맡으시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었는데 당대표 누가 됐어요 결국? 안철수 당대표가 다시 됐고 돌아 안철수. 결국 선대위원까지 겸직을 하게 되니까 총선을 이체제로 치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막강한 자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러면 당대표
총선을 치른 선대위원장에 나중에 대권 후보까지 쭉 계속 안철수로 가겠다 이거군요. 선대위원장은 물론 그 천정배 의원하고 김한길 의원하고 3인이 하는 3두 체제로 이어지지만 어쨌건 선대위원장까지 겸직을 하면서 정말 총선에 뭐 모든 걸 걸겠다라는 남다른 각오로 남다른 각오를 밝혔고요. 오늘 2시에 실제로 창당을 합니다. 예. 이 기사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옛날에 안철수 의원이 쓴 책을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안철수 연구소 아니겠습니까? 예. 처음에 그 책을 보니까 본인의 이름이 어떤 그 회사 이름에 안철수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모여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무슨 이름을 할 것이냐. 그래서 막 논의를 했는데 결론은 안철수로 나왔다는 거예요. 결론 안철수. 결국 유지하기로 했다. 왜냐면 예. 그것이 전체의 총이고 안철수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내리고서 다른 이름으로 했을 때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대로 그 이름을 쓰기로 했다는 것을 본인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예. 이번에도 본인의 사당화 논란 때문에 덕망 있는 분을 모시고 뒤로 이제 빠지는 것이 좋은 총선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겠으나 결국은 사람을 모시지 못하고 예. 안철수 브랜드를 내세우는 걸로 아마 총선을 치르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새누리당 싱크탱크 소속인 김병민 전 의원에게 돌직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지율도 요즘 옛날 같지 않고 역시 명불허전 안철수 의원의 브랜드가 다시 전면에 나서주는 것이 총선 승리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돌직구 질문 드리자면 일각에서는 또 그 법의 그 나물이다. 김한길 안철수 이게 언제적이냐. 이런 비판이 있어서 이게 전략인가 아니면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결국 다시 안철수 대표가 대표직을 맡게 된 것. 인력난이냐. 전략이냐. 인력난이냐. 네.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인력난이라고 일단은 인력난. 이거 전략 네. 아니다. 네. 뭐 안 좋은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오늘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창당을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하려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 얘기인지 처음에 이렇게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 저는 국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당이 새로운 인재,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데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여지는 국민의당은 적어도 저에게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탈당파 의원들의 제3지대 모임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탈당파 연합이다. 예, 그나마도 그래도 어저께자로 조금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라면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이 드디어 다시 영입해 갖고서는 국민의당의 새 출발에 기여했다는 점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정당 입장에서 더불어민주당 탈당파 말고는 제대로 된 새누리당 인사들, 제대로 된 중도 보수 인사들 영입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예. 참신한 인물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못합니까? 못합니다. 못하다. 예.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왔던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을 줄 수 있을 만한 인재 영입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로 인재 영입이 어렵다라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이 갖고 있는 정강, 정책 이걸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오늘이 창당일 아닙니까? 그럼 당이 갖고 있는 이념이 뭔지 가치가 뭔지 철학이 뭔지를 담아내는 게 바로 강령이거든요. 근데 오늘자로 기사에 나온 국민의당이 강령을 보니까 제대로 된 게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새누리당의 강령 같은 경우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의 가치를 갖고 가겠다. 누가 뭐래도 새누리당 지지하는 사람들이면 동일할 만한 내용들을 갖고 있고 성장과 복지, 공정한 시장경제, 호혜적인 상호공존의 대북정책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정당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이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창당대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사를 찾아봐도 지금 국민의당에서 이런 강령들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건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안 나오고 있다. 사람이 없다, 이념이 없다. 그럼 국민의당은 뭘 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김병민 의원처럼 저렇게 고급스럽고 조목조목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국민 입장에서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상해요. 이게 안철수 의원이 처음 탈당했을 때는 지지율이 5%에서 급상승을 했잖아요. 수직적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점점 머리가 많아질수록 한상진 위원장도 들어오고 김한길 의원도 또 대표가 되고 뭐 또 천정배 의원도 또 대표로 들어오고 머리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효과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뚝뚝뚝뚝 떨어진다. 네, 떨어지니까 하는 수 없이 안철수 의원이 안 되겠다. 뭐 사당화 논란이든 말든 다시 안철수 내세워. 그래서 올라온 건데요. 예.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근데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머리가 많아지는 이게 신선함이 뚝 떨어지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집 근처에 식당이 하나 생겼어요. 예. 되게 맛집이라 해갖고는 제주식 멸치국수라고 하나 딱 내걸었어요. 제주식 멸치국수. 저긴 진짜 맛있나 보다. 제주식 멸치국수에 되게 자신감 있나 보다. 예.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더니 그 다음엔 점심에 제육볶음도 팔기 시작하고 돌솥비빔도 하고 된장찌개도 팔기 하고 그 순간부터 이제 뭐야 하고 안 가기 예. 시작하잖아요. 예. 지금 딱 이 신당을 바라보는 느낌이 딱 그 느낌이에요. 제주식 멸치국수만 팔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국민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 지지율 여론조사 최신 결과를 지금 제 옆에 준비해놨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빨간 것이 새누리당, 파란 것이 더불어민주당, 녹색이 국민의당. 오늘 창당을 준비하면서 국민의당 상징인 컬러, 당 색깔을 녹색, 푸르름, 녹색으로 가져갔는데 보십시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할 때만 해도 안철수 의원의 신당 지지율은 계속 상승세였습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이 공식화되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신당 기조 발표 이후에도 올라갔고요. 김한길 의원이 합류해서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7% 더불어민주당과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문재인 대표가 사퇴를 하고 천정배, 박주선 국민의당 합류를 했는데 1월 넷째 주 지지율을 보면요.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새누리당이 40이 무너졌었는데 새누리당은 다시 40.6%를 회복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기 전인 지지율보다 오히려 조금 더 올랐습니다. 26.9%. 그런데 현재 국민의당의 1월 넷째 주 당 지지율은 13.1%다. 정치구단 그리고 한때는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이었던 윤태곤 실장님. 예.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아까 보니까 강명은 어제 보도자료를 보냈더라고요. 예. 제가 읽어봤는데 기사화는 잘 안 된 것 같은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쭉 떨어지는 게 보이죠. 녹색 선이. 여기요. 근데 여기서 좀 의미 깊게 봐야 될 건요. 파란색하고 녹색의 합계입니다. 예. 이 합계가 그 안철수 국민의당이 점점 올라갈 때는 이제 합하면은 22.5, 20.7 하면은 43.15, 36.1보다 7% 정도 상회하잖아요. 요때는 예. 근데 지금 최종 걸 보시면은 최종으로 새누리당이 이 야당 합계를 도로 넘어섰어요. 아, 그러네요. 예. 26.9 더하기 13.1 하면 39, 30, 40, 딱 40인데 여기 40.6이니까. 오차 범위 내지만은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당의 문제는 국민의당 문제뿐만 아니라 야권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실제로 새누리당의 이게 말하자면은 보수인데 박 대통령이 하는 건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라는 쪽에 대한 소구력이 실은 강했었다는 거죠. 네네. 진보 진영보다는 이 부분이 이제 빠지고 있다. 그럼 지금 국민의당을 아마 바치고 있는 것은 호남일 겁니다. 호남하고 이제 중장년층일 건데 오늘 김성식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신당 창당하겠다는 거 말고 예.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국민들께서 15% 정도는 아직도 받쳐주셔가지고 너무나 긍정적이네요. 감사하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진짜 한 게 없는데 많이 받았었던 거고 지금도 보면은 뭐 13, 14라는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예. 저 숫자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제 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뉴가 너무 많다. 근데 이제 저도 조금 좋게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등장하는 얼굴의 숫자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현역 의원들 탈당한 분들 한 10여 명이 안 의원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녔는데 요새는 이제 한 서너 명으로 숫자가 줄었더라고요. 대표 메뉴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철수, 천정배, 이제 김한길 그리고 뭐 한 분, 두 분 정도가 더 붙을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김한길 선대위원장이죠. 김한길 선대위원장은 제가 보기에는 디렉터보다 프로듀서의 역할.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은 개혁의 역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어찌됐건 브랜드의 역할로 나눠서 해야지 세 개가 짬뽕이 되면은 아마 일이 잘 안 될 거예요. 짬뽕이다. 현재는 짬뽕이다. 정 의원님, 아무래도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데는 이호 여사와의 대화를 녹취했고 또 녹취록을
됐든 했든 그런 해프닝이 좀 자살골을 넣은 측면도 크겠죠. 아무래도 이제 신당의 어떤 도덕성 기준이 타격을 받으면서 도덕성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내려간 것도 있고요. 예. 또 더 잘한 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거는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간 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재 영입에 성공하고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서 치고 올라간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사실 국민의당이 사실 제대로 출범도 하기 전에 피로감부터 피로감이 들었다.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우리 김병민 의원이 잘 얘기해 주신 대로 정강 정책이 중요하지만 사실 보도자료를 냈는데도 안 썼다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것보다는 사람들이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이 제3당이 정말 좌우의 사이에서 중간에서 국민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성과를 내냐가 중요할 거예요. 예. 이번에도 이제 뭐 원샷법이라든지 지금 국회에서 몇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북한인권법도 지금 예, 김치로 따지면 묵은지예요. 양측이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서 정말 이제 이렇게 국민의 신당이 국정활동하고 이 현안 내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서 법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말 법안이 통과되는데 뭐 기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반대를 한다든가 명확하게 이 나오는 어떤 결과물을 보고서 사람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많은 몇 사람의 얼굴과 그다음에 아직은 모호한 정강 정책보다는 예. 정말 제3당으로서 이 미꾸라지 있는데 한 마리 있는 데서 메기 같은 그런 효과를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제 또 공동 선대위원장에 추가적으로 저희 돌직구쇼 인재 영입 대상인 이상돈 교수를 추가로 영입할 것이다라는 물망도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 과연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오늘 창당을 하는데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창당 후에 치킨집과 편의점에서 또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면서 청년 고용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고도 하니까 이 치킨집 편의점은 기자들 많이 몰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 주는 야당보단 여당이에요, 확실히. 지난주는 여당은 신문 지면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야당이 이번 주는 일색이었죠. 여당은 아니에요. 유승민 대 최경환 연 이틀 날선 발언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또 유승민 의원을 비판을 했는데요. 찍어주면 입 싹 닦는 사람이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요, 참 아슬아슬합니다. 아유, 저러니 저러다가 혹시 우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야, 이거 우리가 특히 대구 경북 의원들 제대로 대통령 우리 참 국정을 뒷받침해서 제대로 일했는가? 그때 박근혜 정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이런 사람들은 가만히 올속하는데. 네. 스스로가 뭔가 좀 꿀리는 거 있는, 내가 좀 그래, 맞아. 내가 좀 뭘 좀 제대로 안 했지.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뭔가, 오늘 아침 보니까, 거기에 반기를 드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임윤순 변호사님, 꿀리는 거 있는 사람이 꼭 반기를 들더라. 최경환 의원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꿀리는 거 있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란 말이겠죠? 어제랑 계속 같은 질문을 하시고 예. 어제는 그렇게 표현했죠. 발목을 걸다 못해서 발목이 부러질 정도였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꿀리는 것 있는 사람들이 꼭 반개를 들더라. 그거보다는 아마 요 표현이 좀 더 유승민 의원에 가깝지 않는다 것 같은데요. 어떤 거예요? 표 찍어달라 할 때도 있지만 찍어주면 입 닦는 사람도 있더라. 입 닦는 사람이 유승민 의원이다. 입 닦는 사람을 아마 유승민 의원을 저격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는 한참 흥분된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더니 원일 요즘 개소식을 순회하시면서 조금 힘이 떨어진 듯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하시죠. 예. 네, 최경환 의원이 지금 연일 여기 대구, 달성구, 중남구 오가면서 연일 지금 개소식에서 순회 연설을 지금 지지 연설을 하고 계시다고 예.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꿀리는 사람들이 반기를 든다. 표 찍어달랄 때는 어때고 입 닦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아슬아슬하다. 저 어른이 우시면 어쩔까 무섭다. 저 어른 혼자 밤잠 안 자고 고군분투하는데 여기서 예. 본심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의원 돼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비박계들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멀쩡히 현역 의원이 있는데 같은 당 의원이 노골적으로 다른 예비 후보자를 저렇게까지 지지를 하면 어떡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예. 최경환 의원은 그것이 어떤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지금
무슨 상관이냐, 너무 당당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은 그 지금까지 말을 아끼다가 드디어 페이스북에서 뭔가 꿈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뭐라고 꿈틀했냐면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저도 알겠습니다. 끊어가도록 멈추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윤태곤 실장님,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불편해요. 그렇죠. 최경환 의원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정치부 기자로서 불편해요. 왜냐하면 야당을 여당이 비판하는 것, 혹은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는 것, 그것은 양당 체제 하에서 그럴 수 있다. 100번 양보해도 그것도 꼴불견이라고 싫어하는 국민들도 많으신데 그건 100번 양보하자 이거예요. 그런데 같은 여당에서 안 그래도 친박 실세, 친박 감별사다 이런 타이틀을 받고 있는 최경환 전 장관 의원님께서 현역 의원이 있고 청와대에서 내려보냈다라는 진박 의원들이 맞서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마케팅을 하고 있는 이 모습.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내부 비판은 필요하죠. 근데 내부 비판이란 거는 약한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한테 대해가지고 이건 좀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게 내부 비판이죠.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거기 이제 벌벌 떨고 있는 6명의 초선 의원들이 강자입니까? 현재? 약자다. 그분들은 약자죠. 그렇죠. 근데 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보고 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하고 있어, 얘들은 갈아치워야 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부 비판도 아닌 건 거죠. 그럼 첫 뭡니까? 번째. 내부 비판도 아니면. 그 좀 보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좀 나가라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임윤선 변호사님께서 쭉 이제 최경환 의원의 발언을 낭독해 주셨는데 아슬아슬합니다. 저 어른이 혹시라도 우시면 어쩌나 싶어서요. 밤잠 안 자고 고군분투하는데 저는 최경환 의원 발언이 아슬아슬해요. 최경환 의원 발언이야말로 아슬아슬하다. 그 대통령은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이제 4년 차지 않습니까? 예. 물론 대통령은 때로는 이제 사람들은 강한 대통령, 우리를 리드해주고 우리 가디언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는 거. 물론 대통령이 힘들 때는 지지를 해가지고 힘을 실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최경환 의원의 발언을 보면요. 대통령을 연민과 보호의 대상으로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저 어른이 혹시나 우시면 어쩌나 어떡하나. 싶어서 아슬아슬하다. 혼자 밤 못 자고 뭐 고군분투하시는데. 고군분투하는데 예. 이것은 당장은 이게 통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대통령에 대한 가치,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대통령 제일 가까이 있다고 하는 분이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우리 대통령은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힘드니까 우리가 지지를 해서 보태줘야 된다. 이거는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하지만 여성 대통령이 혼자서 청와대에서 뭐 눈물을 흘리고 이런 식의 거는 만약에 야당 의원이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요. 되게 역풍을 받았을 겁니다. 대통령의 여성성을 이게 이상하게 악용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 동아일보 사설에서 어제 정승희 위원님 대통령이 나서서 최경환 의원 말려라 이런 사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와대와의 이제 교감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경환 의원이 지금 대구 내려가서 오랜만에 이제 어려운 일 맞다가 내려와서 자유롭게 본인은 뭐 당선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다른 분 지원 다니면서 좀 오버해서 그러는 거는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독자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만 최소한 이런 것이 분명히 저런 그 최경환 의원의 좀 앞서 나가는 행동, 좀 오버하는 행동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어저께 이상동 교수가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지역에서 예.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여론이 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이런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좀 모양이 이상해요. 청와대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진박 마케팅에 대해서 좀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를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선거 개입도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예. 오히려 이렇게 너무 나가는 청와대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입장에서 저렇게 최경환이 너무 오버하는 것이 결국은 청와대에도 좀 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누가 생각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최경환 의원의 발언이야말로 아슬아슬하다라는 유태곤 실장의 돌직구도 나왔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었던 이틀 유승민 의원 제가 볼 때 유승민 의원도 영리합니다.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 갖고 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자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저께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출사표를 본인의 SNS,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봄이 곧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올렸습니다. 곧 봄이 올 것이다. 네, 대구는 눈이 귀한 곳인데 그저께 눈이 왔다. 봄이 곧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봄이 정치적 의미의 봄을 뜻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런 시도 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의 무거움을 절감하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말.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의 가치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죠. 예. 지금 이제 최경환 전 원내대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의 여러 가지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간의 갈등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 저는 치킨 게임의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둘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넜기 때문에 여기서 두 집단 간에 누구 한 명이 완벽한 승자가 되거나 아니면 둘 다 공멸하거나라는 과정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당시에 임진왜란. 조선시대 선조를 중심으로 하는 그 당시에 임진왜란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 분당 정치가 서로 치고받고 싸움을 통해 결국은 아무런 방비를 하지 못한 채로 임진왜란의 초기 그 1년 동안 엄청나게 피해를 조선이 봤죠. 유린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뭐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구에서 지금 김부겸 의원 같은 사람이 지금 가장 이런 두 집단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새누리당 싱크탱크니까 김부겸 의원이 왜군입니까? 뭐 굳이 그런 표현은 아닌데 어쨌든 집단 간의 표현으로 봤을 때는 내부의 갈등이 이렇게 첨예하게 촉발되고 있을 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을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는 건데 막아낼 수 없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과연 전략적으로나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도 최경환 의원이 연일 유승민 의원을 때리고 있는 이 모습이 유태웅 씨는 정치 구단이니까 싫지는 않은 모양인 것 같아요. 그래, 더 때려라. 나는 그거를 제대로 이용해주겠다. 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략 유승민 아니에요? 의원은 예. 계속 고독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웃복싱을 하겠죠. 인파이팅을 하기를 최경환 의원은 바라는 걸 겁니다. 아마 비박계가 스크럼을 짜가지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해주길 바라는데 유승민 의원은 절대로 이게 손뼉을 마주쳐 주지는 않을 것이고 거꾸로 여론, 아까 이게 여론이 우리 박 대통령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유승민 의원이 바라는 여론은 아유 대통령이 그래도 해도 예. 유승민 하나는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역여론, 역동정론이 쫙 펼쳐지길 바랄 것이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마 4월 총선까지 계속 그렇게 갈 근데 겁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역 의원들은 예비 후보자 등록 잘 안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유승민 의원은 왜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한 거예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면은 후보로서의 명함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현역 의원들은 그거 안 해도 충분히 국회의원입니다라고 홍보되잖아요. 예. 하면 되는데 말하자면은 전투복을 입었다. 아. 전투복을 입었다. 예, 결기를 보인다. 결기를 보인다. 아니 이런 각오가 돼 있다. 네. 그런 거. 덤벼 이거군요. 덤벼.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가 대구 동구 을이고 이 지역의 유승민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진 사람이 진박 어벤져스 중에 한 명인 이재만 전 동구청장입니다. 이른바 진실한 사람입니다. 최경환 의원이 이재만 전 동구청장의 개소식에 가서도 강력한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를 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게 유승민 대 이재만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유승민 48.6, 이재만 27.7. 뭐 아직은 선거 초반이라서 이 데이터가 끝까지 가진 않겠습니다만 48대 27. 유승민 의원의 이 전략이 먹혀들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그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펀치를 날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헌법을 가지고 나올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대통령한테 찍혀서 나갈 때 원내대표 물러나갈 때는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2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는 누구를 뭐랑 빗대서 설명했겠습니까? 지금 최경환 의원은 대통령을 살려달라. 예.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물론 국민이 뽑은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죠.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그것보다 좀 더 다른 차원으로 본질적으로 권력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출이 되고 선출을 시켜주는 국민한테 있다는 것 갖다가 차별화하면서 예. 선거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명분에서 대통령은 언젠가는 바뀔 수 있고 바뀌고 그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선출할 수 있는 그 힘은 국민에게 있다. 대통령한테 있지 않다는 걸 빗대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뭐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똑똑한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지금 아까 최경원이 말한 대로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고독한 상황이 있다. 또 대구 시민들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 이것이 진짜 선거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는 굉장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문장만 보태볼게요. 지금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이 민주주의 국민 이야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불순하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민주주의 하자는데 그거 불순하다고 말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 영리하다는 거죠. 뉴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그리고 이재만 전 동구청장 개소식을 가졌는데 또 개소식을 가진 여당 예비후보 한 명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서울 마포갑에 출사표를 던진 안대희 최고위원, 안대희 전 대법관의 이 개소식이 있었는데 여당 실세들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까지 총출동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강승규 전 의원의 마음이 애가 탈 것 같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 마포를 위하여 화이팅! 부산 출마를 원했던 안대희 최고위원을 설득해 마포갑으로 옮기게 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출동했습니다. 현역 야당 의원이 있는 마포갑을 탈환하고 수도권 승리의 견인차가 되어달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안대희 후보는 특히 대통령께서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으로 사회 대개혁, 재질서의 그 중심에 안대희가 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 최고위원 개소식에는 친정인 법조계 출신 인사들을 비롯해 후원회장을 맡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보수논객 김동길 박사, 가수 서른도 씨 등 각계 저명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정치 신인이 아닌 대권주자의 출정식을 방불케 합니다. 안 최고위원은 지역 주민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40년간 바꾸지 못한 마포를 바꿀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외칩니다. 마포에서 살길 잘했다! 저 안대희가 마포의 꿈을 재개발하겠습니다. 안 최고위원의 경선 맞상대이자 개소식의 초대를 받고 온 강승규 전 의원은 공정하게 경선에 임하자면서 공정사회 구현을 주제로 한 1대1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네, 김영미 전 의원님, 예. 이 마포갑도 너무 뜨겁습니다. 이번 선거 대구 네. 결과도 유심히 지켜봐야 되겠고 호남도 봐야 되겠고 전 마포갑을까지 다 지켜봐야 되는데 마포갑의 마지막에 강승규 의원의 모습도 있는데 강승규 의원 전 의원의 심정도 말이 아닐 것 같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안대희 전 대법관의 마음도 애가 탈 것 같은데 거의 이인재 전 총리도 가 계시고 조윤선 전 장관도 가 있고 서른도시까지 왔으니까 이번엔 김무성 대표가 제대로 안대희 전 대법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네요. 예. 일단은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전략이 동정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강승규 전 의원을 보면서 가슴이 짠해지는 게 참 동정표가 많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까 또? 예.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죠. 그리고 이인재 최고위원이 대통령이 진짜 인정한 진박주의 진박이다라는 나름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예. 안대희 대법관을 보면은 그동안 친박이니 진박이니 이런 논란에서 좀 벗어나서 비박계로 분류가 돼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저께 개소식에는 굉장히 놀랍게도 꽤 많은 우리가 소위 알 수 있는 친박계라고 하는 인사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아마 안대희 대법관이 공천받을 확률,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은 어떤 진영 논리에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사격에 나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태호 최고 모습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김태호 최고 마포에 마포를 정청래 의원과 한번 네. 나가보라, 맞붙어 보라 이런 제안이 있는데 네, 한번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번 쓱 가본 거 일부러 가본 거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옆지역구니까. 예, 같이 한번 마포 외치십시오 할 때 제일 크게 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고요. 김태호 최고위원이 과연 정청래 의원과 맞붙을지도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요. 이 새누리당 강승규 할 말 의원이 있어요. 예. 전국에서 제일 지역 관리를 제일 잘하는 국회의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뭐 굉장히 열심히 지역을 다니는 사람인데 마침 하필이면 그 지역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와서 그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던 지역 일꾼과 예. 그다음에 거물급 인사의 그 대결이 과연 예, 어떻게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예. 새누리당 선거를 임하는 새누리당의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나는 꼭 새누리당 소속으로 용산에 출마를 하겠다. 하지만 새누리 당사에서 출마 의견하는 것도 거부가 됐고 결국 새누리당 입당, 복당, 불허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음 도시구신문입니다. 입당 불허 강용석.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당 중앙에 재심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에서 굉장히 발빠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새누리 서울시당에서 강용석 의원의 복당을 만장일치로 노,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렇죠. 뭐 예측됐던 거 예측했습니까? 예. 근데 이제 강용석 전 의원이 강용석 변호사 뭔가 좀 있는 듯이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봐라. 그랬는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뭐 개파 막론하고 전부 다 만장일치로 노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에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이분이 또 파이팅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끝까지 뭔가 재심이라든지 어떤 법적 조치 같은 거를 밟긴 밟을 것 같네요. 예. 실제로 밝혔죠. 중앙당에 제소하겠다, 재심 절차 요구하겠다라고 중앙당에 했는데 다시 한번 재심을 하겠다. 하겠다라고 자신의 블로그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게 시당에서 7조를 근거로 불허 결정을 내렸거든요. 예. 7조를 근거로 내렸는데 보니까 이 당원 당규의 5조 2항을 강용석 변호사가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5조 2항은 어떤 내용인데요? 5조 2항이 뭐냐 하면은 뭐 탈당 등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입당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즉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있으면 시도당이 허가할 수, 물론 재량행위이긴 합니다. 시도당이 허가할 수 있는 건데 이분이 분명히 타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고위원회 의견을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최고위원회 의견을 보세요라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의견을 표명했거든요. 이걸 보니까 5조 2항을 뭔가 좀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싶어요. 근데 어떻게 5조 2항에 따르더라도 가능한 건가요?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당이 할 수 있다잖아요. 일단 최고위원회가 의결을 해야 되는데 최고위원회가 과연 강용석 변호사의 입당을 허가할 것인가. 어저께 서울시당이에요. 어저께 불허한 거는 서울시당에서 아주 발빠른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되는 예. 조건들이 있는데 요즘 보면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올려놨어요. 당규 7조에 보면 어저께 두 가지 얘기했는데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과거 행정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한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을 딱 정확히 시당이 들면서 입당을 불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당의 논리는 강용석 전 의원이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하지 않고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셈이네요. 명확하게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사회적 네. 무리를 일으킨 사람은 안 된다. 네. 비공개 최고위원 직후 주원재 원내수석 부대표의 입으로 직접 말한 내용입니다. 선거가 바로 코앞이에요. 지난 19대 총선을 보면은 그 당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용민 씨를 공천해 줬다가 제 기억으로 꽤 많은 의석수가 아마 김용민 씨 공천 파동으로 인해서 날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강용석 변호사를 영입하는 거로 인해서 당이 어떤 득이 되는지를 고민해야 될 거고,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방송에 나가면서 나름대로 보수, 중도 보수의 입장을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젊은 층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게 해왔는데 어찌 나를 입당을 불허할 수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 글쎄요, 저는 오히려 약간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에 나가서 보수의 이미지를 조금 더 희화시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더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가 이런 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리대로 당에서 입당을 허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당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지금 강 변호사의 복당을 가슴 깊이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아, 그렇습니까? 야당. 주로 야당 사람들이. 야당에서. 그렇죠. 야당에서는 제발 강용석 변호사가 당연한 입당하고 복당해서 좀 당당하게 새누리당의 얼굴로 이렇게 다시 활동을 출마를 많이 하시기를 그래서 이렇게 역풍을 받기를. 바라겠죠. 예. 이제 정치가 특히 선거라는 게 표 하나를 얻기는 되게 어려운데요. 잃는 거는 정말 쉽거든요. 그럼 남이 잃으면 내가 얻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야당을 속으로 이제 열심히 응원하고 막 댓글 달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성희 위원님, 새누리당 당규 7조를 한 번 더 볼 텐데 3조와 4조, 7조의 3항과 4항이죠. 공산을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여야 한다.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여야 한다. 그런데 혹시 만약에 서울시당에서는 7조에 위배된다.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중앙당에 어쨌든 재심을 청구해서 중앙당의 판단이 지금 있습니다.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돼서 키를 쥐고 심사를 다시 할 텐데 만약에 서울시당에서 입당을 거부했는데 중앙당에서 새누리 중앙당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입당, 복당을 허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당 사정을 잘 몰라서 복당을 허가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의 오늘 아침에 얘기에 따르면은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오해다. 본인이 이제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영환 전 의원이 잘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사실보다 또 받아들여지는 그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예. 또 본인이 스스로 그 이미지를 고소남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소개했죠. 툭하면 고소하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있는데 그런 갈등을 무조건 그 법률적인 지식을 위한 고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적을 만들면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그런 이미지를 그 중앙당에서 결정을 할 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개인 사안이 억울하다고 해도 예. 그런 이미지까지 껴안으면서 중앙당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 선택을 할까?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만약에 강용석 의원의 재심 청구를 중앙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야당이 가슴 깊이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야당 안에 있다는데 그 응원하는 세력들이 환호를 지를지 아니면 강용석 변호사의 재입당 도전이 좌절될지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합니다. 인천공항이 뻥 뚫렸다. 연일 매스컴에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뻥 뚫린 군, 정확히 말하면 뻥 뚫린 군의 독신자 숙소가 논란입니다. 아니 이민선 변호사님, 네. 군의 독신자 숙소는 말 그대로 이 독신들을 위한 숙소 아닙니까? 이 어떻게 뚫렸다는 사건입니까? 네, 독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독신자가 아닌 기혼남이 들락거렸습니다. 독신자의 숙소에. 예. 이제 사건을 소개해드리면요. 국군 사이버 사령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빠졌다. 남자는 육군입니다. 예. 나이가 더 많은데요. 근데 특이한 게 남자의 직위가 더 낮은 거죠. 상사고요. 예. 여성은 해군이고 대위입니다. 대위군요. 나이는 한 8살 정도 어리네요. 예. 이분들은 서로 사실 만날 일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라고 해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만들었더니 거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차례 휴가와 당직 근무 출장 일정을 똑같이 맞춰서 사랑에 빠졌는데 문제는 그래 사랑이야 그래 사적 영역이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비대위가 독신자 숙소에 살고 있어요.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다. 여성인 여성이군요. 비대위는 여기에는 근데 원칙적으로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사람은 무단 출입을 할 수가 없는데 이 A 상사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 독신자 숙소에서는 그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비대위가 있는 곳에서 A 상사의 차를 비대위가 자신의 차량으로 숙소에 등록을 해갖고는 그동안 주차를 맘대로 하고 다녔던 거예요, 출입을. 거의 동거 수준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는 기사의 말도 있네요. 네, 이제 수시로 출입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같이 살았는지까지는 기사에는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수시로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거, 그리고 차량이 등록을 허위로 한 후 왔다 갔다 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신문에서 이번에 기사로 실었습니다. 총체적인 군기문란이네요. 정성윤 위원님, 불륜을 저지른 육군 A 상사 37살은 부인도 있고 여우 같은 부인도 있고 토끼 같은 자녀도 있는데 김치는 거울이 또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예. 사적 영역이라 코멘트 안 하겠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제 백반 양보해서 그건 그렇다 칩시다. 이걸 지켜보고 있는 부인과 자녀들은 얼마나 나라를 지키랬더니 가정도 못 지키고 있는 이 아빠를 보면서 얼마나 개탄하겠습니까만은 문제는 좋아요. 그럴 수 없지만 그럴 수 있다고 우깁시다. 그런데 군의 독신 숙소에 해군도 아닌 육군 상사가 제 집 드나들듯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차량도 등록하면서 서울신문 기사에 따르면 사실상 동거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군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숙소니까 군의 어떤 관할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공간이니까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군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독신자 숙소에 연인이 마음대로 이제 드나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은 그 숙소 관리 규정에 따라 가지고 처벌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렇게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상응하는 처벌, 다른 데의 전역 이런 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런 군기문란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 휴대전화로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오늘 새벽 2시 43분쯤 수원시 빌라 옥상에서 대남 전단, 북한이 살포한 대남 전단이 뭉텅이로 3만여 장이 떨어진 것을 주민이 신고해서 발견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이 주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 수사하는 데가 사이버 사령부고 이런 것 막으라는 게 군인데 거기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 대남 전단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간통죄를 폐지하면 안 됐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